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27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국방농단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제가 지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세미나 이달 초에 있었던 거기 상당히 소중한 정보들이 많아서 두 번 다뤘는데, 오늘은 뭐 관련해서 육상 무기 체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무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육상 무기 중에서도 한꺼번에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우리들이 좀 관심사로 삼을 수 있는 것부터 문제 하나 골라냈습니다. K1 전차의 원격 무인화라는 주제고요. 아마 저도 예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익히.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K1 전차를 무인화한다, 뭐 시가전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이 K1 전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적으로 주력 전차죠.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수적으로 주력이고 또 가장 오래됐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8 전차로 처음에 이름이 명명이 됐었고, 데뷔를 한 게, 배치가 되기 시작한 게 1987년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30여 년이 넘었죠. 그래서 개량이 좀 돼서 K1A1도 있죠. 오늘 120mm 주포를 탑재했죠. 이 전차는 105mm 포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가까이 돼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력도 강화시키고 뭐 장갑도 강화시키고 최신 장비를 달고 그러고 싶겠지만, 그때의 디자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고치려면 고치겠죠. 그렇지만 비용, 또 효과면이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겠죠. 자, 이걸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추억 속의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참 옛날스럽게 느껴지는 사진인데, 이게 대한뉴스 사진이에요. 이날 88 전차 명명식, 경기도 포천에 있는 성진훈련장 같이 보이죠.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보여요. 제일 왼쪽에 연보서 보이는 사람이 정주영이고, 가운데 김영삼하고 전두환이 악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제가 참고한 영상에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덕분에. 자, 이게 이제 육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슬라이드인데, 그중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전동화 된다는 부분 먼저 오늘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동화, 무인화, 이렇게 공동 아키텍처, 제가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세 가지를 강조를 해놨는데, 전동화라는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다 전차 같은 게 디젤 엔진이잖아요. 저게 수소 엔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 전동화가 다른 전동화가 아니에요. 엔진의 소스가 수소 엔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차에서 수소 엔진을 언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차세대 전차, 그 동력을 뭘로 쓰는지는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에이브람, 거기도 오래됐죠. 그 플랫폼이 에이브람 대체하는 전차가 나왔는데, 제시했죠, 업계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그게 동력 장치가 뭡니까? 디젤 하이브리드예요. 자, 우리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수소 엔진으로 간다는 거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현대 로템은 KTX, 우리 고속열차 만드는 곳이에요. 그들이 또 고속열차 현재 전철이잖아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형태로 갈 수 없어요. 왜냐,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소형에 국한돼요. 그래서 트럭만 되더라도 수소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KTX나 고속열차 전철 같은 거는 가장 먼저 수소 엔진을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소 시대로 넘어가려면. 로템은 다 그걸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로에 그게 다 없어지겠죠. 왜 전봇대하고 전기줄이. 자, 그 다음 그게 이제 전동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향후 우리 기갑 세력
새로운 기갑 세력은 전부 다 수소 엔진을 달고 나올 거다. 이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전체 세계의 동력기관을 전기차가 아주 짧게 수명이 아주 단기간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한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수소 시대를 직행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묻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무인화는 다들 아시는 거죠. 예. 자, 로봇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예, 뭐 몇 번 다뤘죠 이미. 공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인기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편대 비행도 하고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있죠. 아주 그 뒤에는 이제 무인 복합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다음 이제 공통 아키텍처 이 말은 전체가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 이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같은 걸 써야 된다. 틀이 같은 걸. 그래서 하나를 개발하면 다른 거를 추가로 개발하기도 아주 쉬워진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카피 페이스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중구난방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하나를 딱 통일해서 개발해야 된다. 자, 전차는 현대로템, 예를 들어서 뭐 보병 전투 장갑차는 한화. 그렇더라도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네트워킹도 훨씬 용이해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즉 전력이 극대화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육군 장비에 적용시켜서 육군 전력 전체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아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해내면 상당히 대단할 거예요. 이게 목적은 뭡니까?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어요. 이기가. 거기다가 우리가 선도를 하게 되면은 후발주자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장비를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또 동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추가로. 네. 자, 기동무기체 원격 무인화 했는데 이게 K1 전차가 왜 제일 먼저 언급되느냐. 자, 공군, 해군 같은 경우는 무인화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봅니다. 유무인 복합이. 제 생각으로는. 네. 왜냐하면 공군과 해군은 이미 사람의 오감으로서 전장 상황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미 각종의 센서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레이더, 뭐 소나 이런 거 미사일 발사부터 모든 것까지 다 적외선. 그렇죠. 네. 거기도 이미 자동 대응 시스템이 다 있어요. 미사일이 오면 미사일 워닝이 있고 체퍼 뿌리고 뭐 회피 기동하고 그 자동으로 되게 돼 있죠. 비행도 사실은 자동으로 자세 제어를 다 하는 거잖아요.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부분만 만약 AI가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으면 무인화가 쉽다고 보는데 육군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오감, 인간의 오감, 거기다가 어떨 때는 육감까지 활용해야지만 전투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육군 체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 골라진 게 뭐냐? 왜 K1 전차를 골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많은 걸 설명해줘요. 우리가 K1 전차를 어떤 식으로 향후 활용하려고 하는지 우리 군의 전략에 한 모습이 보여요. 예. 자, K1 전차는 완전 무인화 아닙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이에요. 사람이 타기도 하고 무인으로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죠. 조이스틱으로 어떤 컨트롤 통제소 같은 데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그게 K1 전차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의 목적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고위험 작전 환경에서 이 탱크를 써야 되겠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예.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와 좀 가까운 부분이죠. 자, 그 외에 또 두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장애물 개척 전차를 원격 무인화하겠다. 자, 이것이 향후는 전부 다 이제 전동화 무인화 다 되겠지만 이것이 우선적으로 골라졌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고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군이 처한 입장 그리고 우리 군이 생각하는 전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미래 전장의 모습이. 여러분, 장애물 개척 전차가 뭡니까?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뢰를 묻어놨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전부 나머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잠깐 멈춰. 그때 불러오는 무기 체계가 장애물 개척 전차잖아요. 네. 그러면 지뢰를
파괴하거나 캐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길을 확보하는 거죠. 이런 전차는 뭐냐면은 교량 전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최전선에 나가 있어야 돼요. 가장 앞부분에.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뢰를 묻고 땅을 파놓고 하는 것은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런 장애물 개척 전차가 오면 최전방에 섰을 뿐만 아니라 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먼저 타격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는 전차죠. 장애물 개척 전차는. 그래서 이것도 원격 무인화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투 효율성도 올라가겠죠. 너무 위험도가 높아서 피격률이 생존성이 급격히 낮을 것 같으면 전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세질 거예요. 인명은 훨씬 더 소중하게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작전 효율성도 올라가요. 원격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 만에 하나 피격이 돼서 승무원들이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면 새로운 인력을 보충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인으로 한다면. 근데 무인으로 하면은 전차를 잃더라도 인력은 보존이 돼요. 장비만 갖다 주면 금방 가동이 돼요. 이런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장비는 복잡해지고 그 장비를 숙달시키는 데는 고급 인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요. 자원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장비를 잃더라도.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K1 전차도 그러면 자 K1 전차와 장애물 개척 전차가 두 개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도 그렇고 K1 전차 같은 경우는 K1 전차는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예요.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걸 K1 차대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저 K1 전차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아키텍처로 한다면은 그거의 기반 위에 장애물 개척 전차용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을 얹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만약에 따로 한다 그러면 K1 전차용 따로 개발하고 개척 전차용 따로 개발하고 호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중복 투자를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중복 투자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그 데미지가 커요. 비용적인 데미지가.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이 망가져요. 그렇게 하면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 우리 K1 전차인데 현재 K1 E1으로 개량 중이고 그 이후에 뭐 K1 E2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26년간에 완료될 것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 1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20mm 포로 업그레이드된 K1A1도 한 5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둘이 합쳐서 15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격 무인화한다면 저 조종수들이 전차 승무원들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들이 저게 전차에 타지 않고 아주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는 통제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가지고 뭐 햅틱 기술도 하면서 뭐 다 느끼는 거죠.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K1, E1 전차를 최소한의 개량만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유인화로 시작된 플랫폼이니까 여차하면 사람이 탈 수도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E1, E2로 개량하는 것은 지속을 한다. 그럼 무인화한다. 그러면은 생존성이 급격히 올라간다. 승무원들의. 장애물 개척 전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은 손상되더라도 승무원은 그대로 살아남는다. 보관했던 차량만 하나 꺼내와서 쉽게 말해서 아무 USB 코드만 꽂으면 바로 그 다음 전차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훨씬 공격적인 전술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K2를 넘어서 이제 K3A까지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K1은 87년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개량한다 그래도 K2나 K3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이것을 K2나 K3로 몽땅 다 대체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차 보유 대수는 엄청난 수준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몇백 대씩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가 2, 300대밖에 안 돼요. 2, 300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2000대 정도의 주력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2000대를 전부 다 K2로 구비한다? 그리고 또 한 10년, 15년 지나서 그 다음 K3로 다 대체한다. 그렇게 전력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비용이죠. 예.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는 것이죠. K2는 지금 보면 7기동군단에 대부분 다 배치되어 있죠. 한 500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생산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럼 기동군단은 다 K2로 강력한 전력, 전격전이죠. 예, 저게 중심 돌파를 하는 것이죠. 진격부대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K1 시리즈는 어디 있느냐? 각 군단에 기갑여단, 군단 소속 기갑여단, 그리고 사단 내의 전차대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보병하고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병과의 작전을 같이 하게 되면은 탱크전, 전차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이미 돌파를 해서 갔기 때문에 7기동사단은 뒤에 돌파를 했고 중심을 돌파를 했고 이제 뭐랄까 고립된 적들을 소탕하는 부분이죠. 지구전을 펼치는 적들한테 시가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저게 전차를 맞닥뜨릴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전차 성능은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일단 시가전이 되면은 어떤 전술의 바탕을 둔 팀워크의 기반을 둔 그런 어떤 전투 상황보다는 예상치 못하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는 옆구리가 허전한 또 뒤도 허전할 수 있는 탱크 자체가 하나 고립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자, 그러면 전차가 옆면과 후면이 노출되고 근거리에서 쏘는 어떤 그 로켓탄이나 또 대전차 미사일들 그런 게 피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런 용도에는 K1 전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시가전에서 보병들의 화력 지원용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탱크들을 운용하는, 양측이 탱크를 운용하는 걸 봤을 때도 탱크 희생이 아주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진을 꿰뚫고 나갈 때는 역시 탱크다. 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이 많은 희생이 강요되는 그런 전차전 환경에서 특히 시가전 환경이겠죠. 예. 즉 전차 소부대 전술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시가전이라는 상황에서는 사각도 많이 나오고. 예. 자, 그런 경우에는 최신의 전차가 오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 그런 환경에는 그러면 기존에 오래 써왔던 K1 전차, 그것을 좀 최신의 전차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전차를 무인화해서 시가전용으로 특화된 형태로 활용하자. 어차피 뭐 시가전이라는 게 기갑수레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전투 환경인데 그것은 무인화로 대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보게 돼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K1 전차와 K2 전차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예.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자, K2는 K2가 잘할 수 있는 일에 하고 K1은 K1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K1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1의 무인화가 더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고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기술이 확보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아키텍처잖아요.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래서 장애물 계측 전차랑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장애물 계측 전차는 그에 특화된 부분만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미 유용성이 확보된 것에 올라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들끼리 이제 전체 작전을 조율할 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기술들은 K2가 그 다음 무인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3 전차가 또 나오면 또 무인화로 가겠죠. 거기에 다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차륜형 장갑차, 보병전투 장갑차 이런 용에도 다 활용이 되겠죠.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 페이스트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제조사가 다르다고 또 만드는 시기가 다르다고 이 소프트웨어 저 소프트웨어로 아주 뭐 장비마다 다른 소프트웨어로 세팅이 됐다. 이건 나중에 통합하기 되게 어렵죠.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 이런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시스템. 정부에서 조율을 안 해주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픈 아키텍처. 예. 나중에 성능 개량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쉽게 돼야 된다. 개량이.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라는 것은 단지 소프트웨어의 구성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하드웨어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폭이 넓은 단어예요. 예. 자, 옛날 같으면 각각의 무기는 각각 무기의 고유의 체계예요. 그리고 그 무기 체계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무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전력의 우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발달되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옛날 군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군이 그런 부분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민간의 기술이 더 올라왔는데도 민간의 기술을 오히려 적용하기도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제조사 아니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들이 이걸 추격해 왔을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도망갈 수 있는 성능 개량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걸 F-22, F-35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상 무기가 제 소견으로는 해상 무기하고 뭐 잠수함 포함이고 공중 무기보다 무인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유무의 복합, MUMT.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상군 무기에도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은 가장 용이하게 유무의 복합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K9 자주포 그 체계가 유무인 복합이 상당히 용이한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업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지금 A2가 이제 개선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받겠죠. 몇 년 있으면 30년대 가면 K9 A3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조사 한화 측에서 나온 컴퓨터 그래픽인데 이 내용을 앞에 보시면은 이 세대가 가고 있죠. 제일 앞에 차만 사람이 그것도 둘밖에 안 타고 있어요. 현재 5명인가 타고 있죠. 나머지 뒤에 2대는 AI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15사람이 필요했어요. 장병들이. 근데 지금은 2명의 장병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포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해군 장비나 공군 장비랑 비슷해요. 5감이나 6감을 이용해서 적을 타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센터에서 오는 좌표를 보고 재빨리 사격하고 재빨리 진지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봐져요. 이게. 예. 그렇지만 지형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이제 유인화를 고려하고 나머지 둘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무인 복합이죠. 자, 이러다가 기술이 안정화되고 더 발전이 되면 완전 무인화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 자주포에서 가장 먼저 활용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술들은 다시 전차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걸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까 K1 전차를 무인화하는 소프트웨어랑 전혀 기반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건 로템이고 이건 한화지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이제 이 발표 자료들의 뒷면에 숨어 있는 무서움이에요. 그게 정말로. 예. 어디 되게 화려하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위력적인 그런 거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분이라는 것이고 우리 무기 체계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예. 여기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른 시스템도 다 사야 돼요.
그게 연동되는 건 그게 이거의 무서움이에요. 예. 왜냐 기반이 같으니까. 예. 이게 상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입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빨리만 시장에 출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능이 따라가야 되겠지만요. 자, K9이 육상 무기 체계 중에서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일단 되면은 그 다음에 탄약 공급 차량이 있잖아요. 예. 그 차량도 무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전장에서의 안전성은 진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오픈 아키텍처 업계 간에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좀 잘해보자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미국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F-35 개발에 있어서 난맥상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아이언버드를 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이언버드라는 것은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거죠. 비행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으로 시험 조종 비행사가 실제 비행기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언버드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개발해서 KF-21용으로 쓰고 있죠. 예, 우리 스스로 해낸 겁니다. 미국이 그것을 F-35에서 못하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 번 개발한 전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록히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미 군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하겠다. 라고 그것을 자기들 가져갔어요. 직접 개발하겠다고. 그랬더니 록히드 마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방식, 미국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미군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버드를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하나만 보더라도 F-35가 현재 개발 중인 기치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죠. 끝까지 한계까지 못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F-35라는 비행기를. 자,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즉 미군과 업체 간에 안 맞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주말특급. 이거 지금 엉망된 거잖아요. 이것도 세척 건조하고 말았죠. 들어간 돈이 5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래놓고 중국이 추격한다고 해군력에서 역전당한다고 최근에 뭐 해군 장관인가요?가 이야기한 거를 해외 기사에서 봤습니다. 돈 더 줘야 된다고 해군에. 예, 중국 역전당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50조 원 날렸고 연안 전투함 그거 해가지고 지금 전력 외에 거의 됐잖아요. 그것도 한 50조 원 들었을 거예요. 한 100조 원 날려먹고 또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이제 뒤에 보면 주말특급, 저게 이제 최신형 구축함으로서 설계가 됐는데, 당연히 통합 마스트를 구현하려고 했어요. 모양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안에 X밴드 레이더하고 L밴드랑 S밴드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거 두 개를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기술적 또 뭐랄까 도전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해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KDDX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형 호위함 3에서부터 이미 통합 마스터가 곧 나타날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주말특급에서 결국 그걸 못 해냈어요 미국이. X밴드를 따로 달았어요. 왜냐? 기존의 L인지 S인지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장거리를 보는 레이더는 아마 레이시온에서 개발하고 X밴드 레이더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하기로 해서 그 두 개를 코어를 해서 붙여서 전체적으로 하나 통합 마스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서로 협조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합 마스터가 구축이 못 됐죠. 이거 세 책밖에 못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어디 쓸까를 지금 머리 아파하는 상황인데 이게 추가로 통합 마스터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 해군이 아직도 구축함에 아직 통합 마스터가 없어요. 우리도 조만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오픈 아키텍처를 기획하고 실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새롭게 뭐 이게 단어들이 보이신다면은 영상이 좀 유용한 게 됐겠죠. 전동화 말씀드렸고 그다음 무인화가 돼 있었죠. 그래서 육군 장비들의 무인화라는 게 어떤 의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K1, K2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게 장병의 어떤 생존성이라는 부분, 또 무기체 전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제 그걸 해내고 요번 또 이제 K1이나 이제 장애물 개척 전차를 하면서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향후 다른 기갑 이제 육상 장비에도 확 활용하려고 하겠구나. 그걸 감안한 설계를 하고 있겠구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그렇게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거겠구나. 그 자체가 우리나라 육군 전력에 큰 상승 효과를 주겠구나. 그게 곧 우리나라 지상 방산 장비의 시장성에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겠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상 전력의 전력 강화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이런 접근 방식이 해군 장비, 공군 장비에도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 적용되겠구나. 그래서 육해공이 우주 전력까지 아우러지겠구나.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거 연결하고 저거 연결하고 할 때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이 없겠구나. 그러면 가장 저비용으로, 즉 가장 성능이 센 컴퓨터 안 해도 다 돌릴 수 있겠구나. 예. 그러면서 고장이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포가 발사되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탱크가 지축을 울리면서 뭐 포탑을 돌리고 장병들이 뭐 기관총을 갈게 되고 이런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4차 산업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동화, 수소 에너지, 수소 엔진을 우리가 이걸로 군용 무기로 먼저 활용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소형 부분은 현재는 어쨌거나 전기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카드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대형 전기차가 할 수 없는 부분부터 하겠다는 고출력 엔진. 그러다가 전기차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 속 내려오겠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발표 자료입니다. 예, 그 뒤에 깔린 생각들이.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